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가 금일도 2%대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170불도 깨고 168불까지 떨어졌는데 테슬라 주가의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를 타개할 방법은 없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에 있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하지만 테슬라는요. 미래 가장 중요한 산업에서 경쟁사보다 5년이나 앞서 있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를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장 초반에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상승으로 시작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자, 하지만 장이 시작되자마자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시장 참가자들은 다음 주 14일과 15일에 있을 미국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미국 4월달 CPI 지수를 주목을 하고 있어요. 4월달에 유가가 좀 높았으니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최근 고용 상황은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하지만 금일 장 시작과 동시에 발표된 미국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1년 기대치가 예측치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예측치가 3.2%였는데 3.5%가 나왔어요.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이 3%대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 기존보다도 좀 높은 수준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 시작 뭐 1시간 이후부터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요. 다만 최근 다우 지수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TSMC의 지난달 매출이 60%나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AI와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서 금일 반도체 주가도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시장이 좀 보합권으로 마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있었어요.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는 금리 인하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발표를 했고, 미셸 보먼 미 연준 이사 역시 전도표를 언급하면서 나는 현재 시점에서 올해 어떠한 인하도 써놓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가 어렵다는 듯한 연준 위원들의 발표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러면서 오늘 금리 인하 확률 좀 내려갔습니다. 어제까지는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67.9%였는데 오늘 9월 금리 인하 확률 61.2%로 좀 내려왔어요. 11월 금리 인하 확률도 80%였는데 75% 수준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9월 달과 12월 달 두 차례의 금리 인하까지도 예상이 되었는데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있자 연내 금리 인하 한 차례 정도로 그 인하 횟수가 좀 줄어든 모습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파월 연주장과 미 연준의 2인자라고 볼 수 있는 윌리엄스 연은 총재는 연내 금리 인하를 그래도 기대를 하는 듯한 발언을 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트래킹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나스닥은 오늘 0.03%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난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6,500선에 가까워지면서 좀 횡보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미국 CPI라든지 PPI 지수, 즉 물가 지수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거나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속해서 상승세에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하락이 나오게 되고, 하락이 나와서 51선 다시 한번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주가의 쌍봉을 만들면서 기술적인 흐름의 하락세가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유의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나스닥의 방향성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계속해서 트래킹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테슬라는 금일 2% 하락한 168.47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4월 29일 15%의 급등 이후에 계속해서 어느 정도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다음 주에 FSD 버전 12.4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 버전이 거의 버전 13에 이르를 정도로 탁월한 성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으니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 주가는 2024년 연초 시작 대비 나스닥이 7.7% 상승을 할 때 32.2%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이 7.7%를 상승했다라는 건 웬만한 빅테크 기업들이 최소한 한 30% 이상은 상승했을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반대로 테슬라는 32%나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뭐 금일의 주가 하락은 이 영상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혼란스러운 모습인데요.
자, 어제 금요일 환경운동가들이 독일 테슬라 기가 베를린 부지에 침입을 시도하면서 긴장감이 고조가 되었어요. 반 테슬라 단체라고 일컬어지는 디스트럽트 얼라이언스가 800명에서 1000명의 규모로 기가 베를린 근처에서 시위를 했고요. 공장 내부로 침입을 시도하기도 했어요. 이 과정에서 시위자 1명과 경찰 3명의 부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시위자들이 체포가 되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어제는 기가 베를린의 흉부 기간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로이터는 최악 중에 최악이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었는데요. 로이터가 5월 10일 기가 베를린이 셧다운 될 것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일단 5월 10일이 금요일이 쉬는 날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요일이 공휴일이고 주말에는 공장이 쉬기 때문에 금요일 징검다리 연휴로서 휴무를 결정했던 테슬라 같아요. 그리고 이 휴무 기간에 이런 반 테슬라 시위가 기가 베를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자사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테슬라는 밝히고 있어요. 어차피 쉬는 기간이었으니까 이러한 시위가 공장의 가동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이죠. 자, 더 브레이크라는 저널에서는 이런 반 테슬라 시위자들이 경찰의 저지선을 넘어서 테슬라 공장 가까이 진입을 했다라고도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This is fake news. 이것은 가짜 뉴스라는 거죠. 시위대는 울타리 선을 뚫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전히 기가 베를린 주변에는 2개의 온전한 울타리 선이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일은 현재 국가 항의 주간이라고 해요. National Protest Week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 곳에서 항의가 그리고 시위가 많다라고 합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는 국가이니까 이러한 주관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테슬라 투자자로서 열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음 주엔 버전 11.4의 FSD도 나오고 8월 8일에는 바야흐로 로보택시도 출시될 예정에 있어요. 출시라기보다는 일단은 공개를 한다라고 보고를 한 상황인데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테슬라 주가가 빠지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너무 유망한 사업 분야인데 주가가 하염없이 빠진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어쨌든 주가는 EPS와 PER 지수의 함수입니다. EPS 곱하기 PER이 되겠는데요. 기업의 현재 가치, 현재 체력을 보여주는 거 그것이 바로 EPS가 되겠는데 현재 테슬라의 EPS는 빨간색 선처럼 계속 하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EPS가 이렇게 하락하는 한 대형 기관들은 테슬라의 손을 잡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게리 블랙도 꼽고 있는데요. 현재 올해 2024년 기준 기관들의 테슬라 EPS 컨센서스는 2.55불이 되겠습니다. 자, 이는 연초 대비 33% 하락했어요. 연초에 3.77불로 예상이 됐는데 2.55불까지 내려오면서 33%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연초 대비 하락한 주가 수준과 거의 유사하죠. 주가가 32% 빠졌는데 EPS 예상치만큼 빠진 것이 주가로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는 게리 블랙의 의견입니다. 여기 보시면 easy answer라는 표현을 썼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게리 블랙에게 물어보나 봐요. 테슬라 주가가 왜 이렇게 계속 빠지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쉬운 대답은 역시나 EPS 예상치 하락이 있다라는 거죠. 게리 블랙을 싫어하시는 분도 최근 많습니다.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퓨처 펀드에서 테슬라를 저가에 매도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롱텀 인베스터라고 자기 자신을 주장을 하지만 주식을 팔았다는 점은 좀 오명으로 남을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EPS의 하락률과 주가의 하락률이 거의 일치해요. 자, 그러니까 냉정하게 봤을 때는 게리 블랙의 말이 지금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FSD 기술과 관련돼서 가능성만 존재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중국의 FSD를 출시한다는 것도 아직까지는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요. 일론 머스크가 1분기 어닝콜 때 얘기했던 FSD OEM 라이센스 역시 메이저 기업과 얘기 중에 있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관들의 EPS 컨센서스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딜리버리 수치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FSD 수익을 테슬라의 EPS에 보탬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역시나 테슬라 실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판매만 이 EPS 계산에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월가에서 예상하는 2분기 딜리버리량이 전년 동기 대비 2.3% 빠지는 것이고요. 트로이 테슬라이크와 게리 블랙은 전년 대비 10%나 빠지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나마 기관들의 이 EPS 컨센서스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역시나 4월 무료 사용 기간이 끝나고 5월 달부터는 FSD 채택률이 본격적으로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이 채택률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채택률 데이터가 나오면은 테슬라의 차량 규모에다가 채택률을 적용하고요. 구독 가격인 99불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FSD 수익이 또 계산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EPS가 언제부터 상승할지는 지금 모를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자동차 판매량에 기인하는 EPS 추정치를 살펴보면요. 일단 작년 2분기에 테슬라는 46만 6천 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가 45만 5천 대의 인도량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약 2.3% 빠지는 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출액도 전년 대비 좀 빠지는 모습이고요. EPS도 0.3불 정도 빠지는 모습이에요. 중국의 FSD 출시 청신호가 켜지긴 했지만 냉정하게 살펴보면 이 EPS가 반등하지 않는 한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은 어렵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EPS를 크게 상승시켜 줄 만한 요인들이 솔직히 많은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가능성만 있는 단계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연내 큰 호재로 기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그때부터 큰 반등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FSD 와이드 릴리즈와 함께 구독료를 99불로 인하를 하기도 했는데 이 채택률 상승에 대한 증거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채택률이 대폭 증가를 하게 되면 기관들도 테슬라를 다르게 볼 거예요. 두 번째는 중국 FSD 출시가 되겠죠. 현재 이 슈퍼바이즈드 버전이 중국에도 출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번 일론의 중국 방문 때처럼 주가가 엄청나게 크게 한 번에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FSD 라이선스도 역시나 기대할 만한 요인이 되겠죠. 최근에 계속해서 샤오미의 공동 창업자가 테슬라 FSD를 극찬을 하고 있어요. 물론 샤오미 차량의 SU7 전기차가 사고율이 20%에나 이르른다고 합니다. 자, 얼마나 샤오미 전기차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포드, GM, 샤오미와 같은 기업들의 FSD 라이선스 소식이 있다라고 하면 주가가 또 크게 오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8월 8일에 로보택시를 공개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현재 웨이모나 크루즈처럼 테슬라가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을 하고요. 웨이모와 크루즈와 다르게 훨씬 더 강력한 자율주행 경쟁 능력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주가에 또 큰 호재가 될 수도 있겠죠. 일단 각종 잡음들이 많습니다. 오늘 시위 관련된 뉴스도 있었고 미국 검찰과 법무부가 테슬라를 조사한다는 뉴스도 있었지만 이러한 것들을 다 뒤엎을 수 있는 게 역시나 완벽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첨단 기술과 실력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일단 다음 주에 버전 12.4의 FSD가 출시가 될 예정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스마트 서먼이라든지 오토파크라든지 이러한 기능이 사람이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는 버전이 12.4부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로보택시의 원형이 되겠는데 기념비적인 버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3개월 후에 로보택시를 언베일하려면 역시나 지금부터 좀 더 혁신적인 로보택시의 원형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테슬라가 되겠어요. 어쨌든 12.4부터는 13회 버금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미국의 소비자 관련 비영리 기관이자 조사업체인 컨슈머 레포트에서 벤츠와 테슬라를 비교한 표를 제시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그리고 오토파일럿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 기업의 ADAS, 그러니까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이 되겠죠. 이 기능을 비교했는데 벤츠는 72점, 테슬라는 61점이에요. 그러니까 벤츠에게 더 후한 점수를 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Capability and Performance, 전반적인 성능이 벤츠가 앞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랬을까요? 한번 같은 도로에서 벤츠의 최신 그리고 최고의 전기차라고 볼 수 있는 EQS와 테슬라의 모델 S를 비교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는 홀마르스 카달로그님이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촬영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벤츠 EQS가 나오고 여기 보시면 모델 S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벤츠의 차량이 이 차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현재 테슬라는 0번의 인터벤션, 그러니까 개입이 없고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미 3번의 개입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급격한 커브에서 벤츠는 라인을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렇게 부드럽게 주행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벤츠는 우회전을 하고 있는데 네, 라인을 벗어나서 이 차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자, 본 영상은 20여 분간의 영상이었어요. 20분 동안 벤츠 EQS는 44번이라는 주행 개입을 기록을 했고 테슬라의 FSD는 한 번도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0번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컨슈머 레포트의 결과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is half a decade ahead or more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자, 5년이나 벤츠에 비해서 앞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홀마스 카달로그님은 벤츠의 이런 주행 보조 기능이 2014년 모비라이의 오토파일럿 1보다도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테슬라가 벤츠보다 10년이나 앞서 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러한 주행 성능 차이가 아직까지는 테슬라의 펀더멘털 EPS 가치에는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테슬라의 이러한 우수한 자율주행 기능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자, 이러한 기능을 직접 체험해 보려면 5천만 원이나 넘는 테슬라 차량을 사서요, 직접 체험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당연히 그 파급 속도가 느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냉정적으로 봤을 땐 지금 당장 숫자로 드러나는 가치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열정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연내에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의 PER 값이 먼저 오르면서 주가가 급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테슬라의 경쟁력을 믿고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기관들의 컨센서스 역시 EPS 컨센서스 역시 2025년 초부터는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에너지 디지털이라는 저널에서는 테슬라의 ESS 메가팩 사업이 되겠죠.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이 세계 1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2015년부터 ESS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2023년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이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에서 14.7GWh를 생산하고 설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파워홀과 메가팩을 포함한 생산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세계 1위를 기록을 한 것이에요. 2위는 파나소닉이었고 5위가 재밌게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작은 배터리를 생산하는 에너자이저가 5위에 기록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테슬라의 EPS 상승에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약 한 5%대 매출액 비중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1위의 사업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5월부터, 그러니까 이번 달이 되겠죠, 테슬라 상하이 메가팩 공장까지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빠르면 내년 1분기부터 메가팩을 생산해서 배송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공장 역시 캘리포니아 공장과 같은 40GWh의 풀 캐파 배터리 저장 장치 캐파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2025년부터 돌아가면 2026년부터는 레스로 공장과 함께 중국 메가팩 상하이 공장 역시 풀캐파로 돌아갈 수 있는 수준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현재 레스로 공장 기준으로는 한 개 분기마다 4GWh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테슬라 최고의 수익 사업이 된 것이 바로 이 메가팩 사업인데, 자, 이에 따라서 분기당 약 5천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메가팩 공장 두 개가, 그러니까 미국 공장과 중국 공장이 모두 풀캐파로 돌아갈 때는 총 분기당 20GWh를 생산해내고 판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4GWh의 5배가 되겠죠. 수익도 5배가 될 것입니다. 그럼 5천억 원 곱하기 5가 되는데 분기당 2조 5천억 원의 매출액이 아닙니다. 수익이에요. 그렇게 되면 2026년 이후부터는 정말 자동차 사업과 맞먹는 한 개 분기 수익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025년까지도 자동차 판매량이 경제가 약해서 약하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급성장하는 메가팩 사업이 보완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연말에 로보택시 공개에 따라서 B2B 사업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FSD 기술을 라이센스 할 수도 있지만 우버와 리프트와 같은 기업들이 로보택시를 구매를 해서 실제 사업에 반영을 할 수도 있겠죠. 일반 소매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 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그 인도량과 부품, 소프트웨어 이익이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년을 기대를 하고 올해 연말 나아지는 모습을 기대를 하면서 투자를 잘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겠어요. 계속해서 아트라운 TV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트라운 TV 멤버십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